어느 날 퇴근을 하던 중 제가 친구 사랑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랑아, 여기 빵집 옆 편의점인데 잠깐 나올 수 있어? 왠지 맥주가 땡기네. 술도 못 마시면서 갑자기 웬 맥주 타령이야? 모르겠어. 오늘은 그냥 맥주가 막 마시고 싶어. 알았어. 딱 기다려. 내가 막 뛰어갈게. 제 말이 끝나자마자 사랑이가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이와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사랑이를 만나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안주거리를 사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잔뜩 인상을 쓴 채 맥주를 마시고 있자 사랑이가 놀렸어요. 김윤서, 난 너처럼 술 못 마시는 사람은 보다 처음 본다. 근데 술 싫어하는 네가 웬일이야? 먼저 맥주를 다 마시자고 하고. 사랑이가 제 얼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며 장난스레 말을 하다가는 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을 봤던 것인지 놀라서 물었어요. 너 왜 그래? 오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니야. 딱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마음이 좀 아프다고 해야 하나?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윤서야, 넌 맨날 뭐가 그렇게 복잡한 거야? 우리 인생도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인데 앞으로 그냥 편하게 좀 살자. 사랑이가 마치 엄마처럼 제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다가는 다시 물었어요. 왜? 혹시 하준 씨랑 다투기라도 한 거야? 아니, 하준 씨 워낙 착한 사람이잖아.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사실은 오늘 하준 씨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 뭐? 결혼? 정말? 잘됐다. 완전 축하해. 니들 둘이 진짜 잘 어울렸어. 난 네가 하준 씨랑 결혼하게 될 줄 알았어. 순간 사랑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는데요. 그런 사랑이에게 찬물이라도 끼얹 듯 제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뭐?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기뻐할 수가 없는 노릇이라니. 너 혹시 전에 그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랑이의 말에 제가 힘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는데요. 그 일은 사랑이와 제게 크나큰 상처로 남아있었으니까요. 윤서야,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 벌써부터 미리 겁먹을 필요 없어. 우리가 부모가 없을 뿐이지 학벌이 안 좋기라냐 직업이 안 좋기라냐? 그니까 미리부터 겁내지 마. 부딪혀보는 거야. 그래도 너무너무 겁이 나. 그때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난 감당할 자신이 없을 것 같아. 그때는 그저 운이 나빴던 것 뿐이야. 잘 생각해봐. 우리가 보육원 생활할 때 다들 도와준 거 기억 안 나? 많은 분들이 안 도와줬음 우리가 대학이나 갈 수 있었겠냐? 한마디로 난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때 그 일 말이야. 내 전남친 가족들이 그냥 개차반이었던 것 뿐이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인간들을 만났던 것 뿐이야. 하지만 내가 볼 때 하준 씨는 그 인간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좋은 사람이 확실해 보여. 그치만 그때 네 전남친도 사람은 좋아 보였잖아. 그렇지. 사실 걔는 그냥저냥 나쁘지 않았지. 근데 걔네 엄마가 완전 개차반도 그런 개차반이 없었지. 살면서 그렇게 무식한 아줌마는 진짜 처음 봤잖아. 맞아. 난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심장이 마구마구 뛸 정도라니까. 그날 우리 집까지 쫓아와서 네 뺨 올려붙이고 했던 게 아직도 생생해. 난 지금도 가끔 악몽을 꾼다니까. 내가 가장 충격받았던 말이 뭔 줄 알아? 뭔데? 그 아줌마가 너한테 삿대질하면서 그랬잖아. 어디 감히 고아 주제에 우리 아들을 넘봐. 니들은 니들이랑 딱 맞는 부모 없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란 말이야. 그때 그 말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는다니까. 근데 진짜 만약에 하준씨 집에 인사 갔다가 하준씨 부모님이 나한테 그런 막말을 하면 난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도 알다시피 난 너처럼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 제가 겁에 질린 채 사랑이를 바라봤습니다. 윤서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겁부터 먹지 마. 만약 갔다가 그런 대접을 한다면 내가 쫓아가서 다 뒤집어 엎어줄 테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사실 그때 그 일 겪으면서 진짜 힘들긴 했지만 난 조금 더 강해진 것 같기도 해. 이젠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거든.
내 멘탈을 강하게 만들어준 걸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건가? 너나 나나 둘 다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난 왜 너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못하는 걸까? 늘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눈치가 보여. 윤서야, 너 혹시 고딩 때 아름이라고 기억나? 아, 아름이라고 하면 부잣집 공주님? 그래, 아름이네 집이 좀 으리으리하긴 했지. 근데 아름이는 다른 친구들이랑 많이 달랐어.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할까? 가정교육 잘 받은 티가 난다고 해야 할까? 내가 아름이한테 가장 부러웠던 게 뭔 줄 알아? 아름이는 항상 당당하고 배려심도 많은 친구였어. 아름이 별명이 별나라 공주이긴 했지만 눈에 띄게 예쁜 얼굴은 아니었잖아. 근데도 아름이는 얼굴에서 항상 빛이 났어.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름이는 자존감이 참 높았던 것 같아. 공부도 썩 잘하지도 못했지만 그냥 뭔가 당당했다고 해야 하나? 하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긴 하더라고. 나도 처음에는 그게 뭔지 잘 몰랐었거든. 하지만 아름이네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아름이가 왜 그리도 바르게 잘 자랐는지 단번에 알 수가 있겠더라고. 라며 사랑이가 아름이와 있었던 이야기를 말해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름이를 따라 아름이 집에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이네 집은 누가 보더라도 좋아 보이는 그런 집이었기에 보육원에서 자란 사랑이에게는 궁궐 같아 보였다는데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름이가 엄마를 불렀답니다. 엄마! 엄마! 나 10등이나 올랐어! 뭐? 10등이나? 그게 정말이야? 엄마는 우리 딸이 해낼 줄 알았다니까. 거봐. 해보니까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지? 엄마는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로 자랑스럽다. 아름이 엄마가 덩실덩실 춤까지 추더랍니다. 그 순간 사랑이는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가 잔뜩 주눅이 든 채 눈치를 보고 있자 아름이가 엄마에게 사랑이를 소개했다네요. 엄마, 우리 반 친구 사랑이야. 사랑이는 얼굴도 예쁘고 이름도 예쁘지? 그렇네. 어쩜 얼굴이 정말 예쁘네. 거기다 이름까지 예쁘고. 그지? 내가 봤을 때 사랑이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 거기다 사랑이는 공부도 엄청 잘해. 그동안은 맨날 2등만 했는데 이번에는 사랑이가 1등 했어. 정말? 사랑이 진짜 대단하구나. 그래서 축하해주고 싶어서 내가 집에 같이 가자고 했어. 잘했어. 그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 라며 아름이네 엄마가 활짝 웃고 있었다네요. 그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르게 죄책감 같은 것이 들었기에 사랑이가 힘겹게 입을 뗐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보육원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아무래도 그동안 이런저런 서름을 많이 받았던지라 사랑이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날 사랑이가 그 말을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맨날 2등만 하던 사랑이가 1등을 하자 1등 하던 친구 엄마가 난리를 쳤다고 하네요. 그 친구 엄마는 정말이지 뭐라 표현할 수도 없이 어마어마했다는데요. 원래부터가 선생님께 전화를 자주 하던 엄마로 참 피곤한 스타일이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성적이 나오고 난 뒤 사랑이가 1등인 걸 알게 된 그 친구 엄마가 선생님께 전화까지 해서 따져 물었다네요. 물론 선생님은 성적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을 했고 분을 이기지 못한 그 엄마가 학교까지 쫓아와서는 교문 앞에 버티고 서 있더랍니다. 잠시 후 학교 시간에 우르르 몰려나오는 것을 보고는 딸에게 사랑이가 누군지 캐물었고 딸이 사랑이를 가리키며 말을 했다네요. 엄마, 제가 사랑인데 뭔가 많이 이상하긴 해. 내가 듣기로는 제 보육원에 산다고 들었거든? 한마디로 나처럼 과외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1등을 할 수가 있겠어? 맨날 1등만 하던 미경이가 잔뜩 질투 섞인 목소리로 말을 했다네요. 아무래도 1등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야단을 맞을까 싶어 선수를 친 게 아닌가 싶더랍니다. 그리고 미경이 말이 끝나자마자 미경이 엄마가 사랑이 앞으로 걸어오더니만 짜증스레 물었다네요. 네가 이번에 3반에 1등한 사랑이니? 네? 아, 네.
너 보육원 사는 거 맞아? 네. 그럼 과외도 못 받고 학원도 잘 못 다녔을 텐데 네가 어떻게 1등을 한 거야? 너 이 아줌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너 컨닝했지? 우리 딸이 너한테 줬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해봐. 아니에요. 전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봉사활동 하러 온 언니 오빠들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4시간씩만 자고 공부했고요. 그냥 사실대로 말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등은 너무한 거잖니? 넌 어차피 좋은 대학 갈 생각도 없잖아.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말이야. 그치만 우리 미경이는 달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문대를 나왔거든. 근데 지금 너 때문에 우리 미경이가 난처하게 됐잖니. 그러니까 네가 컨닝했다고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해. 미경이 엄마가 사랑이 어깨까지 흔들며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이었던 것인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름이가 미경이 엄마를 가로막더니만 사랑이 손을 잡아 끌었다네요. 사랑아, 지금도 많이 늦었어. 우리 엄마가 빨리 오라고 했잖아. 아줌마, 우리 사랑이 원래부터 공부 잘했거든요. 그리고 컨닝 같은 거 하는 그런 친구 아니에요. 지금 아줌마 엄청 비겁한 거 아세요? 아줌마가 이러면 미경이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이럴 땐 아줌마가 미경이를 응원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사랑아, 우리 빨리 가자. 아름이가 사랑이를 데리고 교문을 나섰답니다. 그렇게 사랑이는 아름이와 함께 아름이 집으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랬으니 사랑이 입장에서는 더욱 주눅이 들 수밖에요. 사랑이는 아름이네 엄마가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네요. 보육원이라는 단어에서 뿜어져 나오는 쓸쓸함을 그 누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사랑이가 심판을 기다리듯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다는데요. 아름이 엄마가 사랑이 손을 꼭 잡아주며 말을 했다네요. 사랑아,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세상을 사는 데 있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랑이만 스스로 당당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우리 사랑이는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해? 피자? 스파게티? 저는 다 좋아해요. 피자도 좋아하고 떡볶이도 좋아하고 스파게티도 좋아하고. 사랑이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을 했는데 아름이 엄마가 활짝 웃고 있더랍니다. 그렇지? 한참 많이 먹을 때긴 하지. 오늘은 특별히 다 해줄 테니까 방에 들어가서 딱 기다리고 있어. 사랑이 너 말이야. 아줌마가 만들어주는 떡볶이 한번 맛보면 평생 못 잊을걸? 아름이 엄마가 자랑까지 하면서 활짝 웃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는 아름이 엄마를 보며 아름이가 왜 그리도 바르게 잘 자랐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잠시 후 아름이네 엄마가 만들어준 간식들을 맛있게 먹고는 집으로 가기 위해 가방을 맸다고 하는데요. 아름이네 엄마가 사랑이에게 말을 했다네요. 사랑아, 아줌마도 마트에 가야 하는데 같이 나갈까? 얼떨결에 사랑이는 아름이 엄마와 같이 집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름이 엄마가 벤치에 사랑이를 앉히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다네요. 사랑아, 보육원에 있는 건 창피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 그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름이네 엄마가 사랑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말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에 사랑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요. 어떤 이유에서 사랑이가 보육원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줌마는 그렇게 생각해. 사랑이네 엄마는 오히려 사랑이를 지켜주기 위해 널 거기로 보냈을 거야. 세상에는 자식을 지켜주지 못하는 부모도 참 많거든. 그러니까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렴. 아줌마 오빠도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포기하라고 했지만 우리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켜줬거든. 아줌마는 말이야, 우리 엄마도 그렇고 사랑이네 엄마도 그렇고 자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사랑이는 살면서 그런 따뜻한 응원은 처음 받아봤다고 했는데요. 사랑이가 눈물만 흘리고 있자 어쩜 이렇게 바르게 잘 컸을까? 라며 사랑이의 등을 토닥여줬다고 합니다. 그 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랑이의 눈도 바뀌어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름이네 엄마로 인해 가치관마저 바뀌었다고 하네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아름이네 엄마의 말을 되새기며
당당해지려 노력하곤 했고요. 거기다 다음날 아름이네 엄마가 담임 선생님께 전화까지 해서는 미경이네 엄마의 만행에 대해 빠짐없이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이를 지켜달라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담임 선생님도 좋은 분이셨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랑이를 지켜줬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 사랑이가 졸업을 하던 날 담임 선생님이 사랑이를 따로 불러서 말을 해줬다네요. 사랑아, 그때 아름이네 엄마가 널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까지 하셨어. 물론 선생님도 네 편이었고 말이야.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잊지 말라 그 말이야. 너를 응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거든. 자, 우리 씩씩하게 악수 한번 할까? 라고 말하던 선생님의 말도 사랑이에게 큰 힘이 되었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한동안 옛일을 추억하던 사랑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야, 그러니까 너도 자존감을 높이도록 노력해봐. 적어도 넌 부모님이 이름은 지어주셨잖아. 뭐를 보나 네가 나보다 훨씬 낫지 않냐? 니네 부모님은 널 보육원에 맡긴 게 아니라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던 거잖아. 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맡겨진 거고. 너도 내 이름이 왜 사랑이가 된 건지 잘 알고 있잖아. 난 이름도 없이 들어와서 앞으로 사랑 많이 받고 살라고 원장님이 지어주셨잖아. 그니까 한마디로 뭐든 미리 걱정하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야. 혹시나 갔다가 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뭐라고 하면 너도 싫다고 하고 그냥 끝내면 그만인 거야. 그리고 난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말 믿고 싶어. 잠시 넋을 놓고 듣고 있던 저를 보며 사랑이가 다시 말을 했어요. 너 하준씨 사랑하잖아. 그니까 용기를 내봐. 사랑이와 저는 분명히 동갑이었음에도 훨씬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보육원 원장님 지인분의 도움으로 대학까지 졸업하고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을 정도로 잘 맞았어요. 한마디로 사랑이와 저는 서로에게 세상 유일한 가족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사랑이의 응원을 받은 뒤 남자친구인 하준씨네 본가로 인사를 갔습니다. 하준씨네 본가는 지방에 있었는데요. 하준씨 아버님이 퇴직 후 귀촌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내려가기 전 하준씨가 그냥 지방이라는 말만을 했었기에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 집이 어찌나 으리으리하던지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궁궐 같은 집을 보며 제가 멈칫하고 있자 하준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 우리 부모님이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우리 엄마가 가끔 분노 조절이 안 될 때가 있긴 한데 너한테는 안 그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손님 앞에서는 무진장 고상한 척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 하준씨의 이트에 제가 피식 웃고 말았는데요. 그 덕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하준씨 부모님과 여동생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역시 듣던 대로 엄청 예쁘네요. 반가워요. 식사 준비 다 되어가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이분께 이모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한 식구나 마찬가지니까 친하게 잘 지내면 좋겠네요. 하준씨 어머님이 가사도우미 이모님을 소개해줬고 이모님과 제가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가사도우미 이모님도 가족들과 꽤 친분이 있는 듯해 보였어요. 그렇게 제가 약간은 긴장한 채 소파에 앉아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요. 하준씨 부모님이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연습까지 해서 갔었기에 속으로 몇 번이나 연습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부모님에 대해 묻는다면 어떤 식으로 보육원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계속해서 속으로 되뇌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준씨 부모님은 제게 그런 형식적인 질문 따윈 하지도 않았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하준씨 아버지가 숨까지 고른 채 제게 물었어요. 내가 우리 하준이한테 듣기로는 땡땡대 수학과를 나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참말이구만 참말이야. 그럼 당연히 수학도 잘하겠네요. 하준 씨 아버지가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묻고 있었는데요. 하준 씨 어머님이 급히 말리며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여보, 수학과 출신인데 당연히 잘하겠지. 그렇지 않아도 낯설 텐데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그렇겠지. 당연히 잘하겠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초면에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조금은 예의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을까요? 하준 씨 아버지가 급히 거실 탁자 밑에 있던 문제집을 꺼내서 제게 건넸습니다. 그 모습에 하준 씨가 아버님을 말렸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 불편하게. 그게 아니라 수학과를 나왔다고 하길래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 여기 있는 문제 몇 개만 풀어봐 줄 수 있을까요? 아버지, 갑자기 문제집을 풀어보라니요. 대체 왜 그러세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수학과 출신은 처음 봐서 그래요. 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하준 씨 아버지의 요청에 조금은 엉뚱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제가 마치 습관처럼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평소 워낙 수학을 좋아했기에 잠시 그곳이 어딘지조차 잊은 채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요. 그 문제집은 수능 기출 문제집으로 제게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단숨에 풀고 있는 걸 보던 하준 씨 아버지가 놀라서 외쳤어요. 맞네. 수학과 출신이 맞아. 무슨 로봇처럼 그냥 술술 푸는구만. 드디어 우리 집안에도 수학과 출신 며느리가 들어왔구만. 기적이다 기적이야. 거봐, 내가 뭘 했어. 난 그냥 얼굴만 딱 봐도 안다니까. 얼굴에 수학 잘하는 사람이라고 써있잖아. 하준 씨 부모님이 손까지 맞잡고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넋이 반쯤 나가 있었고요. 그 와중에 하준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자랑스레 말을 꺼냈어요. 우리 윤서가 수학적으로는 완전 천재라니까. 지금도 우리 윤서가 보육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윤서 덕분에 좋은 대학 간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 바쁜 와중에 보육원에서 봉사활동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제가 보육원 봉사활동 갔다가 윤서를 만났는걸요. 이건 완전 운명이었다니깐요. 딱 보던 순간 내 짝이다 싶더라니깐요. 윤서 씨는 마음도 참 곱네요. 아닙니다. 저도 받은 만큼 돌려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 저도 보육원 출신이다 보니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서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말이었기에 제가 단단히 결심을 한 채 말을 했는데요. 하준 씨 부모님은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건 뭐 완전 복덩이네 복덩이야. 수학도 잘하고 거기다 봉사활동까지 꾸준히 하는 마음 따뜻한 며느리가 들어왔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 하준이가 아주 큰일을 해냈다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맨날 운동한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고생 시키더니만 너한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구나. 하준 씨 부모님이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칭찬을 하고 있자 하준 씨가 어깨를 치켜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운명은 원래 이럴 운명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구박 좀 하지 마. 태권도장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잖아. 사실 하준 씨도 보육원에서 재능 기부 차원에서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는 날이 많다 보니 서로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참 특이했던 것은 하준 씨 부모님은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어 보였어요. 너무나 관심이 없는 모습에 제가 다시 말을 꺼냈을 정도였으니까요. 죄송한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육원 출신으로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 말을 하는 내내 심장이 어찌나 재빠르게 뛰던지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족이니까 우리를 엄마 아빠로 생각하면 되겠네. 여보, 내 말이 맞지? 당연하지. 이제부터는 가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길 테니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두 분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고 말았어요. 제가 눈물을 훔치고 있자 하준 씨 어머님이 제게 티슈를 건네며 아버님을 나무랐습니다. 어머, 이를 어째? 이게 다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 처음 보는 자리에서 괜히 수학 문제를 풀어보라고 해서는.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네요. 미안해요. 아닙니다. 수학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두 분께서 결혼 반대하실까봐 계속 노심초사하고 있다가 순간 긴장이 풀려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난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반대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준 씨 어머님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묻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육원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두 분께서 아무 편견 없이 받아들여 주셔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아니, 그럼 그런 걸로 문제를 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윤서 씨 잘못이 아닌데 왜 문제를 삼는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오히려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란 것에 대해 칭찬받아 마땅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들 안목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생각하지 마요. 하준 씨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준 씨 아버님은 상관도 하지 않은 채 한껏 들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 인사도 다 했겠다. 빨리 결혼식만 올리면 되겠구만. 최대한 빨리 결혼식 진행하자고. 그래, 얼른 준비하자. 여보, 그것보다 아버님께 먼저 연락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렇구만. 이럴 게 아니라 바로 찾아뵙자고.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할머님, 할아버님 댁까지 방문을 했는데요. 할아버님, 할머님 댁에 들어가자마자 두 분이 버선발로 맞아주신 건 말할 것도 없었어요. 한박 웃음으로 맞아주시는 두 분의 모습에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하준 씨 가족들은 명쾌하고 긍정적인 분들로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인사를 드린 뒤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사랑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때? 괜찮았지? 제발 괜찮았다고 말해주라. 사랑아, 나 오늘 참 특별한 경험을 하고 온 거 있지? 특별한 경험이라니? 혹시 너한테 막 뭐라고 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나 오늘 어딘지 막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 가족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 있지. 라며 제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어요. 그런 제 모습에 사랑이도 안심이 된 모양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니까. 하준 씨 봤을 때 딱 알았다니까.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란 티가 났어. 맞아, 정말 좋은 분들이더라고.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나를 보자마자 수학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거 있지? 수학 문제를? 사랑이가 놀란 채 되물었기에 제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했는데요. 제 말을 듣던 사랑이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진짜 그랬단 말이야? 하준 씨 부모님 진짜 특이한 분들이시네? 그러니까 말이야. 농담 삼아 말씀하시는데 가족들 모두 수포자라고 하시면서 내가 정말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더라고. 되도록 빨리 결혼식 올리자고 난리도 아니셔. 대박이네. 그동안 열심히 수학 공부한 보람이 있네. 사랑이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까르르 웃어대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부터 하준 씨 친척분들께 인사를 다녔는데요. 친척들 모두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채 잘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토록 사이좋은 가족들은 처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나 큰댁에 방문했을 때는 큰아버님이 음식을 제 앞으로 밀어주시면서 수학과 출신 며느리 많이 먹어요. 드디어 우리 집에도 수학과다운 사람이 들어왔어. 이건 진짜 가문의 영광이야. 라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는데요. 그날 식사를 하면서 하준 씨 가족들이 수학에 집착하는 이유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집안 대대로 수학에 재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은 많았기에 과외도 붙여보고 했지만
이상하게 수학에서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명문대를 갈 수가 없었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아버지께서 안 계셔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예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이 산수 때문에 장사를 말아먹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이게 유전자가 참 무섭다는 게 다른 과목들은 그냥저냥 문제가 없었는데 항상 수학이 발목을 잡더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서 상담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집안에 수학 못해서 죽은 귀신이 붙은 게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죠. 우리 둘째는 아예 수포자였는데 고등학교 때 수학 성적을 4점 받아온 적도 있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객관식을 4점 받는 건 너무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수학에 한이 맺힐 수밖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학과 출신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런 경사가 어디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집안의 경사가 아니겠어요. 이제는 유전자가 좀 바뀔 것 같으니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큰아버님이 슬프고도 오픈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 두 눈으로 직접 보니 그 말은 과장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작은아버님이 제게 고등학생인 아들 수학과외를 부탁하기도 했으니까요. 제가 끼고 한 2년 동안을 열심히 가르친 덕분에 집안 처음으로 명문대에 들어갔는데요. 그날 집안 잔치가 열렸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시댁 가족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렇게 몇 년 후 우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한 번씩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시부모님이 아들을 돌봐주러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아들을 데리러 간 시어머님께 유치원 선생님이 말을 했다네요. 안녕하세요. 민우가 워낙 똑똑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냥 다른 친구들보다 좀 빠른 편이라고만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달라도 너무 달라서 미리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민우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영재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딱 보면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민우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 많이 놀랍고 그렇네요. 무엇보다도 산수의 재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응용해서 몇 개를 풀거든요. 아무래도 수학적인 머리를 타고난 것 같습니다. 민우 어머님한테 말해서 한번 영재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시부모님이 너무나 놀라 우리에게 말을 해줬고 우리는 영재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영재 검사 결과 수학적으로 영재가 확실하다고 했고요. 그렇게 우리 아들은 수학에 엄청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아들의 모습은 흡사 제가 수학 문제를 풀 때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학에 푹 빠져서 집중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은 집안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고 친척들이 다 모여서 성대한 잔치를 열기도 했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시종일관 수학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 시아버님이 그저 고맙다는 말만을 하면서 제게 차키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제가 얼떨결에 차키를 받아들고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사랑이가 제 곁으로 다가오더니 놀리듯 말했어요. 동서는 좋겠네. 수학 천재 아들 덕분에 차까지 선물 받고 말이야. 우리 아들도 분발해야겠네. 사랑이도 자꾸 놀릴 거야? 이보시오 동서. 어디서 감히 형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요? 사랑이가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하고 얼마 뒤 사랑이와 남편의 사촌형이 결혼을 했는데요. 우리 결혼식에서 사랑이를 봤던 남편의 사촌형이 사랑이한테 한눈에 반해서 사랑이를 쫓아다녔거든요.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고 거절하던 사랑이가 제 설득에 만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와 남편 사촌형의 결혼식을 온 가족이 응원했으니까요. 두 사람이 결혼 전 시부모님이 저를 앉혀놓고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랑씨 말이다. 네가 잘 좀 말해주면 안 되겠니? 진수가 지금 난리도 아니야. 난 진수가 저러는 모습 처음 봤잖니. 진수 별명이 돌부처인데 그 돌부처 마음을 훔쳐갔으니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 네가 힘 좀 써봐라. 알겠어요. 우리 사랑이가 워낙 얼굴도 예쁘고 맘씨가 곱긴 하죠. 제가 잘 말해보겠습니다. 그래, 내가 보니 둘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 거기다 사랑씨도 이과 출신이잖니. 우리 집안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그니까 네가 잘 좀 말해봐라. 어찌나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던지 저도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 사랑이를 꼬시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저도 핏줄과 다름없는 사랑이가 좋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잘 살길 간절히 바랐거든요. 물론 제 사심이 들어갔던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랑이가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였으니 사랑이나 제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사랑이의 시부모님도 워낙 좋은 분들이라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랑이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두 사람이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사랑이도 아주버님의 성품과 정성에 점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사귀던 두 사람도 결혼에 골인했고요. 시댁 가족들은 사이가 정말 좋은 편으로 자주 모여서 시간을 갖곤 하는데요. 사랑이와 저는 가족 행사를 정말 좋아한답니다. 가족들이 웃고 대화하며 북적이는 모습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랑이와 저는 진정한 가족을 만나서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만 하답니다. 시댁 가족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전 남편과 7년 전에 이혼했고 돌싱녀로 살다가 얼마 전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현재 남편과는 동갑으로 몇 년간 저희에게 가스를 납품받는 거래처 식당 사장님이었어요.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제 남편은 저와 가스 배관 수리 문제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이 닿게 되어 결국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도 돌싱이었는데 이혼한 지 1년밖에 되질 않아 저와의 만남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한 듯 했지만 결국 저를 놓치기 싫다면서 그날로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사로잡혀버리고 말았네요. 아무래도 둘 다 아이가 없으니 크게 신경 쓰이는 건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던 중 한 번은 남편의 이혼 사유를 물어보니 술 기운을 빌려 괴로운 듯 말하더군요. 전 부인이 자신보다 10살이 어렸는데 결혼한 지 9년 정도가 되었을 때쯤 전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걸 알게 되었는데 그런 사이를 오래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과의 아이를 갖기 싫어 했었던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 부인을 많이 사랑해서 웬만하면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그런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억지로 참고 살았는데 집안 곳곳에 일부러 불륜 흔적을 남겨놓았다네요. 결국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서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진심으로 전 부인을 많이 사랑한 감정이 전해져 왔습니다. 사실 오래된 거래처 고객이다 보니 상품 홍보를 위해서 영업 직원과 몇 번 방문했던 터라 전 부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금술이 좋았는지 가게 안에는 아내와 같이 찍은 사진이 도배가 되어 있었고 가게 이름도 아내 이름을 따와 지을 정도로 각별한 부부의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이혼을 하니 한 번씩은 다 수근수근거렸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제가 이 남자와 사랑에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 남편은 빨개진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내가 원래 해바라기 같은 면이 있어. 한번 마음 주면 정 떼기 쉽지 않은데 이혼 이후로 유일하게 내 눈에 들어온 여자는 당신이라고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새삼 심장이 쿵쾅대며 설레더군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썩 듣기 나쁜 말은 아니어서 속아주는 셈치고 남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연애 초반부터 지금까지 항상 달콤하고 부드러운 남자였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아기 다루듯 감싸주고 보호해주었어요. 아마도 어린 여자와 살았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몸에 익었나 보다 했죠. 왠지 모르게 전 부인에게도 이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전부인 이름을 본따서 만든 가게 사무명이 거슬렸던 저는 바꿔달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가게 이미지와 홍보를 해준 게 있기 때문에 바꾸긴 어렵겠다며 저를 설득하더군요. 제게 좋은 말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씁쓸했지만 남편의 말도 조금은 설득이 되었고 완고한 태도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좋은 감정으로 만나다가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네요. 하지만 둘 다 재혼인 상황이어서 우선 혼인신고를 먼저 했고 결혼식은 조금 미루기로 했습니다. 결혼식만 올렸다 뿐이지 사실혼 관계였던 거죠. 혼인신고 이후 저는 남편 집으로 들어가 동거를 했고 이미 법적으로 부부였기 때문에 저는 그 남자의 아내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의 역할을 해보니 참 낯설더군요. 혼자 살던 습관에서 벗어나 누군가와 같이 하루를 맞이하고 끝내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덜렁거리고 집안일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매 순간 깔끔을 떨며 잠시라도 어질러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을 꺼려하는 깔끔한 성격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으면서 특유의 자상함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어요. 여보, 힘들면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당신은 당신 일만 봐. 어차피 내가 집안일 하려는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고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 라며 든든하게 절 안아주니 예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처음 느껴보는 남편의 따뜻함에 몸이 녹아내릴 지경이었습니다. 자상함은 개미 콧달만큼도 없던 전 남편과는 달리 저를 아껴주며 보듬어주며 곁을 지켜주고 시댁의 공격으로부터도 잘 지켜줬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가 어디 며느리 음식 솜씨 한번 보자며 제게 저녁 식사를 차려보라고 했네요. 집안일은 젬병이었던 저는 예상치 못한 미션에 우왕좌왕하다가 인터넷 요리 레시피를 보며 겨우겨우 재료를 파악해서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 탓에 시아버지가 배가 고프다며 나오셨고 제가 만든 음식 맛을 보았는데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솜씨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면서 말했습니다. 아가야, 아니 참 내 마흔을 앞두고 있는 너한테 아가야라고 말하기도 참 별스럽구나. 나이를 먹었으면 음식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음식을 업으로 삼는 사람 집안에 시집와서 남편한테 요리도 부려먹을 작정이냐고 말하더라고요. 옛날 아가는 어린 나이였으니 가르치면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눈치를 주었지만 시아버지는 아랑곳 않고 제 면전에 대고 계속 나이 얘기로 제 상처를 후벼파면서 상처가 되는 말들을 쏟아내시더라고요. 그걸 보다 못해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그만하세요 아버지. 제 아내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잖아요. 어딜 그딴 여자랑 제 아내를 비교하세요? 아버지께서 두 번 다시 이런 말씀하시면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라며 통쾌한 사이다를 날려주었는데 얼마나 고맙던지요. 저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우리 남편 같은 아들이 태어났는지 그야말로 놀랄 노자였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저도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전 남편과의 이혼 사유가 시댁과의 갈등이었던지라 재발 방지 차원으로 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건성으로나마 그냥 아버님 성격을 내내 맞춰드렸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틀어져버린 부자 사이가 마음에 쓰이셨는지 술상을 봐오셨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잔을 주고받으며 얘기를 나눴고 저는 시어머니와 부엌에서 과일을 먹으며 얘기를 하던 도중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 맏며느리였던 아이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겠니? 라고 말하더라고요. 다시 우리 아들이랑 합치고 싶다면서 도와달라고 무릎까지 꿇고 간절하게 말했답니다. 시아버지가 맏며느리를 싹싹하고 애교가 많아서 많이 예뻐했었다고 말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바람난 며느리 난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데 니네 시아버지는 전혀 아랑치 않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이라며 달래기 바쁘더라고 라고 시어머니께서 기띵을 해주시는데 어쩐지 식사 내내 저와 그 여자를 비교를 했던 거구나 싶었네요. 황당하고 불쾌해서 귀가 더러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람은 실수고 음식 솜씨는 실수라고 봐주시기 어려웠던 건지 벼랑간 바람난 며느리 뭐 예쁘다고 비교질 해대나 싶었는데 이미 전 며느리의 수작질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밤이 깊어가자 시부모님은 자고 가라고 제안하셨습니다만 저는 시아버지가 거북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집에 가겠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취한 남편을 대신해서 운전대를 잡았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차를 출발시키고 한참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속이 울렁거린다며 차를 잠시 세워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내리자마자 속을 비워냈고 목이 마르다며 등을 두드리고 있던 제게 건너편 편의점에서 물 좀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말하고 편의점으로 가기 위해 파란불에 건널목을 건너던 찰나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와 동시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필 신호를 지키지 않았던 차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던 거죠. 남편은 소리가 깼는지 놀라서 달려왔고 쓰러진 저는 병원에 실려가 온갖 검사를 마친 후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지만 인대 쪽에 문제가 생겨 당분간 다리를 쓰긴 어렵다고 말하더군요. 답답해도 나중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몇 달간만 잘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정 시댁 식구들은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리에 한달음에 달려오셨고 남편은 다 본인 탓이라며 그때 아내한테 물 심부름만 시키지 않았으면 교통사고 나지 않았을 거라고 울면서 자책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남편을 위로하며 나 괜찮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었네요. 시아버지는 그 와중에서도 혀를 끌끌 차시며 시댁에서 자고 가라는 말을 안 들어서 벌받은 거라고 하시는데 애꾸할 힘도 없었던 저는 몸 아픈 것도 서러운 판국이 그마저도 꼭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며 전보다 몇 배로 제게 신경을 써주며 잘해줬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까봐 손수 떠먹여주고 난 후에야 가게를 나갔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더라고요. 남편이 허구한 날 씻겨주고 재워주고 먹여주니 정말로 아기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보험 때문에 오인실에 입원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하나같이 신랑 너무 잘 만났다며 부러움을 샀어요. 일도 안 가고 남편과 깨소금을 풍기며 같이 있으니 오히려 더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하고 찾아와서 무거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사실은 요새 가게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지방에 계신 스승님을 좀 찾아뵈어야 할 것 같아. 가서 신메뉴 개발 조언도 좀 얻고 여러 가지 방안도 연구할 겸한 일주일 동안은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 말에 조금은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괜찮다고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다리도 많이 나았고 목발 쓰면 거동도 할 만하다고 해서 웃어 보였어요. 남편은 제가 맘에 쓰였는지 떠나간 일주일 동안 저를 돌봐줄 친정엄마에게 용돈을 챙겨드렸고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께도 잘 좀 봐달라는 얘기를 남겨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붙어있던 남편이 있다가 없으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주위에 같이 입원한 환자들도 하나같이 신랑은 어디 갔냐고 찾았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틈만 나면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를 않았고 몇 분 후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며 일 다 끝나고 연락하겠다고 제게 장문의 톡만 보내왔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남편의 빈자리가 컸던 저는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뭐 얼마나 바쁘길래 전화도 제대로 못하나 싶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그래도 어떻게 버텼는데 3일 4일이 지나니 정말 보고 싶어서 도저히 못 버틸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줄 짧은 헤어짐으로 알게 되었네요. 그 사이 저는 담당 주치의에게 퇴원을 희망한다고 말을 하였고 의사도 퇴원을 해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마침 남편이 돌아오기 하루 전날이라 오전 중 퇴원 수속을 받고 집으로 갔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거실에는 너저분하게 쌓여져 있는 병들이랑 캔 그리고 치워놓지 않은 마른 안주들이랑 널브러져 있었고 부엌에는 반찬통이며 김치통이며 뚜껑이 열려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침구류가 흩어져 있었고 화장실은 쓰레기들이 굴러다녀 하수구가 막혀서 물조차 제대로 내려 가지를 않더라고요. 분명 남편의 성격상 깔끔한 상태로 집안이 잘 정리되고 있을 줄만 알았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케어해주시던 친정엄마와 함께 역한 냄새를 참아가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조금씩 청소를 시작했고 한참 고생을 해서 간신히 집 상태를 되돌려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석연찮은 마음을 뒤로한 채 친정엄마를 돌려보냈고 혼자 침대에 누워 내일 올 남편을 깜짝 놀래켜주기 위해 이런저런 이벤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 2시쯤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잠이 들락말락했던 저는 순간 정신이 확 들었고 숨을 죽이고는 잔뜩 겁을 먹은 채 힘들게 몸을 일으켜 조용히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자기야, 우리 집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공항 갔었나? 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을 살짝 열고 봤더니
그 여자는 몇 년 전 제가 봤던 전 남편의 부인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도대체 왜 제 남편이 전 부인과 함께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했었죠. 즉각적으로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 부인이 뺀질나게 시래게 들더니 기어코 우리 남편을 유혹을 했나 싶어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뭔가 꺼림직했는지 주위를 둘러보는 듯 하다가 이내 방을 향해서 오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장롱 속으로 일단 급하게 몸을 숨겼습니다. 이내 안방불이 켜졌고 그토록 그리웠던 남편이 제 눈앞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너무 어두워져 있었고 제가 알던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내 방을 둘러보더니 초기였는지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군요. 여보세요? 김미나 환자 보호자 되는 사람인데 혹시 김미나 씨 퇴원했나요? 라고 묻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떨렸습니다. 남편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있으니 뭔가 제가 죄를 짓고 숨어 있는 건가 싶고 두렵더라고요. 남편은 전화를 끊으며 앞에 있는 전 부인한테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 아무래도 우리 집사람 퇴원한 것 같아. 집안 청소 싹 하고 집에 없는 걸 보니 친정에 간 것 같은데 너 이제 돌아가. 그리고 내 뜻대로 일주일 동안 이별 여행 다녀왔으니까 완전히 우린 끝난 거야. 알겠지? 라며 전 부인의 어깨를 부여잡더라고요.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며 머리가 새하얗게 멍해졌습니다. 이별 여행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별 여행이라니요. 다들 생각하듯이 남편은 일주일 동안 지방에 있는 스승님께 간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전 부인하고 일주일 동안 이별 여행을 갔다가 왔던 거였죠. 그것도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저를 내팽겨두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배신감에 눈물이 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믿었던 남편의 배신의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전부인 반이죠. 남편의 상간녀는 남편에게 안기며 말하더군요. 오늘 하루만 더 자기랑 같이 있었으면 했는데 도움을 안 주네. 어쨌든 고마워 자기야. 내 부탁 들어줘서. 자기한테 미련이 남아서 예전 시댁에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이걸로 만족할게. 그래도 마지막으로 보냈던 밤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라며 혼자서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건 마냥 남편의 곁을 울면서 스쳐 지나가더군요. 남편은 전 부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한숨을 내쉰 후에야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롱에서 천천히 나갔죠. 그러자 남편은 엄청나게 당황해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당신이 왜 거기 있는 거야? 라고 심하게 말을 더듬는데 저는 제 휴대폰을 남편에게 확 집어 던지고는 울고불며 난리를 쳤습니다. 야, 이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야. 어떻게 네가 교통사고까지 당한 날 내팽겨치고 전 부인이랑 여행을 다녀올 수 있어? 네가 짐승이지 사람이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며 숨을 헐떡거리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가슴 아픈 얼굴로 허울 좋게 저를 위로하며 달래더니 꼭 안아주면서 말하더군요.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사실 헤어진 전 부인이 당신이랑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나랑 재결합하자고 했었어. 내가 안 통하니까 우리 부모님한테도 찾아갔더라고. 그런데 내가 당신하고 결혼 약속까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배신을 해. 전 부인한테 한참 동안 여러 번 알라듣게 설명했는데 끝끝내 이별 여행 다녀오면 날 놓아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녀온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정말로 그 여자랑 다 끝내려고 이별 여행 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별 여행을 다녀온 것도 다 저희 부부 사이를 위해서라고 합리화시키는데 대꾸할 가치도 없는 멍멍이 소리의 허탈함과 실망감까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이가 없던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집안 꼬라지는 왜 이렇게 어질러 놓은 건데? 설마 나 입원하고 있는 사이 그 여자랑 우리 신혼집에 들어와서 산 거야? 남편은 우물쭈물하다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말하더군요. 원래 전 부인이랑 6년간 살았던 곳인데 여기 집 구할 때 전 부인 친정에서 돈을 보태줬어. 전 부인 기책 사유로 이혼하게 되면서 나한테 다 넘겼었는데 바람난 남자와 헤어지고 갈 곳이 없다며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입원하고 있는 사이 이 집에서 잠시 있게 해준 거야. 그냥 나도 모르게 좀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옛날에 그 여자 집에서 돈 좀 보태줬다는 걸 빌미로 나랑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이 집에 그 여자를 들여 뒀다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용서가 안 되는데 이별 여행까지 갔다니 말이 되냐고. 내가 만약 교통사고 안 났으면 어쩌려고 그랬냐?
이런 걸 보고 하늘이 도왔다고 하는 건가? 난이들 절대로 용서 못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죠. 제가 속이 좁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딴 짓을 벌인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별 여행 어디서 그럴듯한 말로 불륜지를 포장하는지 그따위 건 개나 주라 그래요. 그들에게 로맨틱했던 일주일의 시간을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을 그리워하며 보냈던 걸 생각하니 더욱 울분이 치솟았습니다. 저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른 후 남편의 만류를 뿌리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 목발을 짚고 새벽 밤거리를 울면서 걸었네요. 여태 흘린 눈물 모은 것보다 더 펑펑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내 남자의 극단적인 행동에 충격을 받은 저는 친정집에 머물면서 결국 남편과는 시간을 갖자고 했네요. 남편은 틈만 나면 찾아와서 제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싹싹 비는데 마음이 돌아선 저한테는 남편의 모든 행동이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하더군요. 그 여자랑 끝났다는데 왜 내 말을 믿지를 못해? 당신이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지금 날 못 믿고 이렇게 헤어지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대한 걸 후회할 거고 그 여자처럼 날 다시 찾게 될 거야. 왜 여자들은 뻔한 행동을 계속하는지 모르겠네. 당신 나중에 그때 가서는 소용없어. 내 말 명심해. 그 뻔뻔한 말에 있는 정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결국 이혼을 감행했고 무턱대고 혼인신고를 빨리 한 탓에 빨간 줄만 하나 더 생겨버렸습니다. 남편이 그 이후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남편이 운영하던 중국집은 주인이 바뀌어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전 부인 이름을 딴 상호만 보면 그날의 충격이 떠올라 심장이 뛰고 기분이 나빠지네요. 어쨌든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싱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역시 싱글의 삶이 제게는 제격이었습니다.